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빅데이터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스마트폰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폰에 의한 어떤 SNS의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특히 스마트 기기가 많이 활용되면서 특히 이제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 가전에 의해서 많은 로그 데이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센서들에 의해서 로그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빅데이터는 이제 첫 번째 좀 특성이 좀 비정형적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결국은 이러한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잘 구조적으로 처리를 해서 구조화된 데이터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세 가지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의 융합, 그 다음에 플랫폼의 융합,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의 융합, 이런 세 가지 융합이 필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융합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게임 산업의 사례와 그 다음에 제조 산업의 사례, 그리고 우리 서울시청의 공공정보 개방, 그다음에 마케팅의 캠페인 관리에 의해 SNS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의 사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융합은 이제 첫 번째는 빅데이터의 특성인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와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첫 번째 데이터 융합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하드 플랫폼과 같은 빅데이터에 적합한 그런 오픈 소프트웨어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빅데이터 전용의 하드과 같은 플랫폼만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보로 가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분석 기법에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플랫폼들이 그대로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는 결국은 플랫폼도 같이 융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비정형적인 데이터의 키워드 검색의 그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전통적인 기법이 똑같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융합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융합의 측면에서 SNS 데이터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 데이터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은 거는 헬스케어의 예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각각 심박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호흡, 영상, 음색과 같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센서 데이터들을 이제 발생시켰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사용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형적인 데이터들, 이런 정형 데이터와 융합을 시켰을 때 원하는 데이터를, 이러한 원하는 데이터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의 융합은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다음에 티아라라는 웹로그 시스템에 적용된 하나의 플랫폼 구조를 그대로 도시한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양의 다음에서 발생하는 웹로그를 처리하는 것이 하드 클러스터죠. 그래서 이러한 하드 클러스터를 통한 전통적인 하드 클러스터를 통한 방대한 데이터량들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잘 필터링하고 처리해서 구조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러한 구조적인 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우리가 적재를 해서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최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DW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인 DW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의 융합으로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키워드 분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키워드 분석은 세만틱 검색 기법을 쓸 수도 있겠고,
또는 뭐 텍스트 마이닝을 쓸 수도 있겠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프라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진흥원에서도 그 데이터 품질 관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서울시청이 지금 한 20여 종의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를 민간 사업자들이 오픈 API를 통해서 가져와서 비즈니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기까지 서울시청은 2년 동안 데이터 품질 관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인프라 측면에서 그 데이터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품질 관리가 가장 그 백그라운드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볼 때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뭐 애드옥 리포트라든지 다처음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예측 분석, 그리고 뭐 수학 방정식을 위한 최적화,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같은 키워드 분석과 통합돼서 융합될 때 제대로 우리가 좋은 그러한 그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게임 산업에서도 이제 많은 그 데이터들이 그 비정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우리가 게임 사용자들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이제 썼는지, 그리고 각 게임 스테이지별로 어떻게 캐릭터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쓰고, 시간을 어떻게 시간이 걸렸는지 하는 그런 것들이 게임을 기획가들이 굉장히 그것들을 이제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뭐 특정 스테이지에서 뭐 시간이 너무 좀 끌었고, 뭐 아이템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의 이동 자체가 너무 좀 정체됐다 하면 좀 재미없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게임 사용자들이 어떤 빌링 정보라든지, 그리고 계정에 대한 그런 정보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캐릭터를 분석하고, 결제를 분석하는 것이 게임 산업에서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퀘어먼트를 해결할 때 이 회사는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여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주 지역의 3개 지역의 지역 본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전사적으로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그런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데이터들을 각 지역 본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본사에서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전송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서 이러한 스피드의 떨어지는 스피드와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이 끊기는 것들을 바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게임의 데이터는 이제 로고성 데이터 자체는 매우 비정기적이고 굉장히 데이터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고성 데이터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성 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또는 뭐 이게 좀 더 스피드가 필요할 때는 인메모리 방식을 써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색이 있다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클라우드 BI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결을 하면서도 사스 방식을 통해서 임대를 써서 해결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체도 융합을 했지만, 그래서 임대 방식을 해가지고 패키지 구매 방식 대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다 보니까 뭐 특정 제품에 종속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분석을 통해서 경쟁 제품과의 분석을 SNS 글들을 분석해서 경쟁 제품과 자사 게임 제품이 일반 소비자들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을 SNS 분석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조 산업은 가정용 그 스마트 기기인데, 사실 우리가 가정용 스마트 기기가 본격화되고 아마 팔리기 시작한 게 뭐 올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가정용 기기 데이터가 사용한 이력을 보면은 접속한 이력을 보면 거의 한 18억 건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이제 올해 발생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로그 데이터들이 이제 엄청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를 장비를 사서 대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이게 금년에만 18억 건 발생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팔릴 텐데, 이게 월드와이드로 얼만큼 데이터가 쌓일지를 누구도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러한 데이터 볼륨 자체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장비를 구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해서 바로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MS의 애저 클라우드,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고 생성과 저장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매출 데이터라든지 서비스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같이 통합을 해서 전통적인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우리가 그거를 적재를 하고 마트를 통해서 다차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이제 하는 그러한 처리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기업의 일반 가정용 소비자들이 접속하는 그러한 허브를 이제 스마트 허브라 그러는데, 스마트 허브에 접촉하는 건수가 이제 18억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모든 분석을 할 때,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꼭 하여간 괴로운 페인 포인트를, 괴로운 것이 발생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똑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특정 데이터셋, 그것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셋이 아주 엄청나게 볼륨이 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그 많은 볼륨을 처음으로 요구할 때는 당연히 로우 데이터 그 자체를 다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하게 되면 사용자 요구는 충족시켜 줄 수 있지 모르지만, 기술적이나 경제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효과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누계치가 2억 건 미만인 데이터만 데일리 로우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그다음에 2억 건 이상인 데이터는 전부 서머라이즈해서 우리가 보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사용자와 또 개발자가 잘 컴프로마이즈 잘 조정해가지고 아주 좋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기술적인 접근만이 단부는 아니죠. 이걸 뭐 하드부로 아무리 처리해도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효과와 비용을 추정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와튼 스쿨의 마케팅 랩에서는 거의 교수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우리가 개개인 소비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잘해서 세그멘트된 고객들을 요약해서 분석을 하나하나의 고객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나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증명해서 내놨는데요. 이거는 뭐 유통산업의 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전 산업에 적용되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서 효과, 사용자의 요구를, 기대 수준을, 효과와 비용을 잘 생각을 해서 그거를 컴프로마이즈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굉장히 큰 성공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로고 생성과 저장에서 하드 플랫폼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시켰고 그다음에 전통적 BI 구조를 적용하는 그러한 플랫폼의 융합이 적용된 그러한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 몇 가지의 뭐 특징이죠. 데이터 보관이나 보안, 변화의 대처, 특히 저는 그 확장성, 변화 대처 이런 것들이 뭐 큰 그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만큼 확장될지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그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공공정보 개방인데요. 정보의 가치를 이제 측정을 한 그 사례인데 그 우리나라가 2006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연간 10조의 그 행정정보에 공개했을 때의 가치가 10조 원이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어떤 그 연구 보고서가 있었고요. 2009년에는 서울시의 경우 한 1조 2천억 정도의 공공정보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공공정보의 가치 자체가 이제 재인식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들을 많이 활용되면서 그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그 단말을 휴대함에 따라서 공공정보의 필요성은 더욱더 그 크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청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그 행정 단체보다도 상당히 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그 물론 그 서울시의 그 시장이 열린 시정이라는 그러한 그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서울시 자체는 그 서울 정부보다는 중앙 정부보다는 더욱 뭐랄까요 그 협력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업이 훨씬 규모가 작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가 빠르죠. 그렇지만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너무나 그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서울시가 좀 더 빠르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서울시의 그 공공정보 개방은 그 특히 이제 오픈 API를 통해서 일반 사업자들한테도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현재 그 서울시 열린 정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가 보실 수 있고요. 그 중에 폭발 많이 사용하는 것의 비중이 전부 그 교통 정보입니다. 교통 정보. 그래서 뭐 실시간 그 버스 정보, 실시간 지하철 정보, 그다음에 뭐 실시간 어떤 주차장에 대한 정보, 이러한 교통 정보들이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복지라든지 보건,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많이 그 정보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20종이 이제 오픈되어 있고 2014년까지 150종. 여기서 종류라는 것은 어떤 정보의 그 정보 요구 한 건이 아니라 어떤 장표 한 건이 아니라 한 종이 다르면 장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2014년까지 150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되는 유형이 이제 그 링크는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그 URL을 통해서 접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맵이라든지 파일 다운로드, 뭐 차트, 그다음에 오픈 API 이거 다 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 품질 관리이고요. 이게 그 12년에 오픈되기까지 10년, 11년, 2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그 측정 기준을 정해서 그 공개되는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품질을 측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그러한 2년여의 어떤 그 작업들,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그 설명드리고, 이것이 어느 기관이나 아주 대단히 그 중요하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향후에는 이제 그 빅데이터의 기술을 좀 적용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 오픈 API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방안을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도 이제 융복합, 그 정보 융복합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날씨 정보를 지도와 같이 그 융복합 시켰을 때 이제 정보의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지도와 날씨 정보 또는 지도와 부동산 정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매시업했을 때 더욱 그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 관리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특정 고객 집단에게, 적정 고객 집단에게 적정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프로세스 및 과정을 이제 캠페인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관리도 이제 고객 수 자체가 이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대고객 채널 자체도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데이터들이 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하나의 그 과정을 뭐 단순하게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캠페인 데이터들이 어떤 성과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러한 캠페인 성과 데이터를 그 하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데이터들을 갖다가 필터링을 통해서 구조화된 데이터로 만들고, 이러한 구조화된 데이터는 다시 전통적인 뭐 대시보드나 다층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예시를, 이거는 이제 게임 회사의 예시입니다. 게임 회사의 예시를 다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캠페인 성과 분석을 이러한 그 데이터 플랫폼 자체도 이제 우리가 그 융합해서 썼을 때 그 단순하면서도 대용량의 데이터는 하드를 활용하고, 그 요약성이고 마스터 데이터 결합도가 높은 데이터는 기존 RDB 방식을 쓰고, 그다음에 성능을 위해서 뭐 데이터 서플라이언스라든지 인메모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므에 따라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퍼스널리제이션, 개개인에 맞춰서 뭐 원투원 마케팅을 한다든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뭐 상품이나 콘텐츠를 추천하는 그러한 퍼스널리제이션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도 고객의 어떤 분석 자체가 우리가 정교하게 세그멘트별로 잘 수행이 됐을 때 고객 하나하나 또는 고객 세그멘트별로 우리가 그 고객의 원하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추천하는 원투원 마케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NS 분석인데요. SNS의 데이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 그 우리 화장품을 쓰는 우리 고객들이 SNS를 쓰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잠재 고객일 겁니다. 90% 이상이 되겠죠. 그러한 그 잠재 고객의 우리 회사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고 싶은 것들이 뭐 큰 요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분석을 해나갈 때 그 고객 타겟팅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어려운 점입니다. 가령 그 잠재 고객들은 그 사람들은 그 회원에 우리 회사 회원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 양반들이 그 어떤 그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성이라든지 또는 연령, 또는 직업과 같은 데이터들도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SNS 고객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은 그 비잠재 고객의 성향을 추정해서 그 성향에 맞춰서 세그멘트를 해서 그 마케팅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SNS 고객 프로파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SNS 고객 중에 우리 회사 회원인 그 10대 여학생을, 가령 10대 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SNS 회원이면서 그 우리 회사 회원을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됩니다. 매칭을 해서 가령 10대 여성들만 그룹핑을 해서 그 가령 뭐 100명이었다 그러면 그 100명이 쓰는 그 자주 쓰는 말들을 우리가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그것도 뭐 하나가 뭐 여러 개가 아니라 페어 한 두 가지 정도만,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 2개만 우리가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잠재 고객 중에서 그 2가지 키워드를 많이 쓰는 고객들을 같이 매칭을 시켜 나가면 거의 정확도를 뭐 95% 이상 맞춰서 그 잠재 고객들의 그 성별과 연령을 그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그 타겟 고객을 선정해서 그 마케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이러한 SNS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SNS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제 클라우드를 꾸며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중요한 주제나 키워드 또는 수집 기간만 입력을 해서 그 결과를 받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 예시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NS 채널 캠페인 자체는 또 간접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통해서 캠페인하는 그런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 캠페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 섹션 중에 마지막 강의 중에 하나가 이러한 SNS 채널 캠페인에 대한 강의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빅데이터를 맞이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융합이 필요하다. 그 융합은 첫 번째 데이터 융합, 두 번째는 플랫폼의 융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법의 융합입니다. 방식의 융합.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는 그 사용자 요건에 맞춰서 빅데이터를 그 사용자 요구대로 그대로 들어주는 것보다는 사용자 요구와 우리가 그 빅데이터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적정하게 타협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데이터가 공개되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무엇보다도 인프라 측면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